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사이버 범죄 전담팀에서 근무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실종된 한국인 최대 2,000명 추정.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2,000명이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팀장님이 침통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프놈펜에서 또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40대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자루에 담긴 채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2023년 강남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8년 전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옆엔 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둘 다 해킹 동아리 출신이었어요. 저는 국정원에 스카우트 됐고 서준이는 민간 기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8년 전 서준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캄보디아 IT 스타트업에 취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이 한국의 2배라고 좋아하더군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해외 사건이라 진전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책상 서랍엔 서준이 관련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계속 추적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위험하다고 이미 국정원 요원 한 명이 프놈펜에서 비행당하다가 겨우 빠져나왔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팀장님이 제 책상을 보시더니 졸업사진을 집어드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위장 신분을 완벽하게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이틀 후 저는 김태민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31살 프리랜서 개발자라는 설정이었습니다. SNS 계정도 새로 만들고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도 구축했어요. 실제로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처럼 흔적을 남겼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서준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기다려, 형을 꼭 찾을게. 살아있다면 꼭 데리고 올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제 핸드폰엔 고수익 IT 일자리 광고가 떠 있었어요. 캄보디아 핀테크 기업이 한국 개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숙소 제공, 비자 지원. 완벽한 미끼였죠. 저는 그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놀랍도록 친절했어요. 한국어도 유창했고요. 면접은 프놈펜 도착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더군요. 국정원 사이버 범죄 검거율 아시아 1위라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팀이 지난해 세운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가는지를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니 택시 기사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면접 장소로 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겉보기엔 완전히 정상적인 회사 같았습니다. 로비엔 핀테크 관련 수상 내역도 걸려 있었고요. 면접관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성은 최 씨라고 했어요. 그는 제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보더니 한국 개발자들의 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회사 소개를 들으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벽에 CCTV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일반 회사치곤 과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창문에 철창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방범용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 씨는 제게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요. 숙소도 회사에서 제공한다면서 지금 바로 안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방을 챙기러 게스트하우스에 들르겠다고 했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숙소에 다 있다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니 운전석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이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미완성 건축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회사 숙소가 이렇게 멀어요? 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해서 개발하기 좋다고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걸요. 최 씨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태민 씨. 아니, 강민준 요원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스턴건에 당한 거였죠. 최 씨가 차 안에서 제게 전기 충격을 가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3평 정도?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엔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비명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가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2명의 경비가 따라왔는데 둘 다 전기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말했어요. 정신 차렸습니까, 요원님? 국정원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여긴 어디죠? 최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지부라고 해두죠. 우리는 전 세계에 지사가 있습니다. 미얀마 KK파크도 알고 계시죠? 거기 우리 파트너 회사예요. 저는 벽에 기대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제 신분이 탄로난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 씨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당신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도메인 등록 날짜가 사흘 전이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연락한 핸드폰 번호, 우리가 함정용으로 뿌린 번호 중 하나였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올 줄은 몰랐지만요. 제가 너무 급했던 거예요. 서준이를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최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부터 당신도 우리 직원입니다. 하루에 100명에게 로맨스 스캔 메시지를 보내세요. 투자 사기 대본도 외워야 하고요. 목표치를 못 채우면 지하에 교화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본 사람 중에 멀쩡하게 나온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부하면요? 최 씨가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엔 제 부모님 집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정확한 주소까지 나와 있었어요.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니니까요. 경비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긴 폭도를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최소한 5층 건물 2개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수십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본 것들은 악몽 같았어요. 한 방에선 젊은 여성이 울고 있었고 다른 방에선 남자가 무릎 꿇은 채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혈흔이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이빨도 보였고요. 게시판에 붙은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표 달성률 0%, 교화실 이동 대상자. 한국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김모, 이모, 박모.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경비들이 저를 큰 방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엔 약 30명 정도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으로 보였어요.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와 채팅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슬쩍 봤더니 데이팅 앱 화면이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항하지 마세요. 저 3년 차인데 저항한 사람 중에 살아남은 거 못 봤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 한국인이 몇 명이나 있죠? 남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답했어요. 이 건물에만 200명쯤. 전체 단지엔 500명 넘을 거예요. 캄보디아 전체로는 모르겠어요. 엄청 많아요. 경비가 저를 빈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책상 위엔 매뉴얼이 놓여 있었어요. 로맨스 스캠 대본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랑을 속삭이고 어떻게 돈을 요구하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어요. 저는 개발자 출신이니까 시스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외부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어 있었고 모든 활동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했어요. 이 시스템 구조가요. 자세히 보니 한국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해킹 방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기술을 빼내서 역설계한 거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한국인을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든 팀에서 일했거든요. 구조를 알면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는데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쌀밥에 국 한 그릇, 반찬이라곤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식당에서 제 옆에 앉은 청년이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저는 6개월째예요. 고수익 IT 일자리라길래 왔다가 이 꼴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탈출한 사람 있나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한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다 잡혔어요.
담장이 4m고 CCTV가 사방에 있고 경비들은 총 들고 다녀요. 설령 나간다 해도 여긴 프놈펜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라 도망갈 데도 없어요. 식사 후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대본을 보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있었어요. 6시가 되자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메뉴였어요. 식사 후엔 자유시간이라고 했지만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국정원 요원으로 7년간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구조를 요청할 방법도 없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서준이를 위해서요. 밤 11시쯤 폭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이요. 누군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목표 달성 못한 사람이 교화실로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비명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시스템을 해킹할 방법, 외부와 연락할 방법, 탈출 경로.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이 조직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10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동시에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조금씩 보안 구조를 파악했어요. 이곳의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30분 동안 식사, 그리고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이었어요. 중간에 점심 30분, 저녁 30분을 제외하곤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목표치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지도 봤어요. 이틀 전 제 옆자리에 앉았던 청년이 하루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경비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돌아왔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2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실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관리자로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말쑥한 정장 차림에 손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작업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작업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달성률을 체크하고 메시지 내용을 검토했어요. 가끔씩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저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가 제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신입이시네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준이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서준이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따뜻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준아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주변에 경비들이 있었거든요. 서준이도 저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좋네요. 이대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는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준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도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준이를 찾으러 온 건데 그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측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밤 11시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교화실로 끌려가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폭도를 살피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준아, 대체 무슨 일이야? 서준이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CCTV는 없지만 복도에 경비가 있다고요. 그는 침대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넌 왜 여기 온 거야? 국정원 요원이라며? 미쳤어? 저는 말했습니다. 형이 실종돼서 찾으러 왔어. 8년 동안 찾았어. 근데 형은 왜 저쪽 편에 서 있어? 서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편? 여기엔 편 같은 거 없어.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만 있을 뿐이야.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서준이는 정말로 캄보디아 IT 스타트업에 취직했다고 생각했대요. 면접도 화상으로 받고 계약서도 받았고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납치됐다고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지옥이었다고 해요. 서준이도 저항했대요. 도망치려고 시도했고 경비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교화실에 끌려갔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구탈. 온갖 걸 다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택을 해야 했대요. 죽거나 그들이 되거나.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담 유가 나한테 제안했어. 관리자가 되면 살려주겠다고.
거부하면 다음날 아침에 죽는다고 했어. 나는 살고 싶었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형, 하지만 서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내가 비겁하다는 거. 근데 민준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여기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밤 비명 소리 들으면서 내일은 내 차례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형, 나랑 같이 나가자. 탈출하자. 서준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탈출? 불가능해. 이미 수십 명이 시도했어. 다 실패했어. 담장은 4m고 전기가 흐르고 경비들은 24시간 감시해. 설령 나간다 해도 이 조직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어. 미얀마, KK파크, 필리핀, 라오스. 도망칠 곳 없어.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은 있어. 나 국정원 요원이잖아. 서준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정원 요원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 여기선 다 똑같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형, 여기 한국인이 몇 명이나 있어? 서준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이 단지에만 500명 정도. 캄보디아 전체로는 1500명쯤 될 거야. 국정원이 2000명이라고 추정한다며? 거의 맞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500명이요. 1500명의 한국인이 이런 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서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 조직은 계속 확장하고 있어. 다음 타겟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들이래. 한국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더 효율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다나 뭐래.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조직을 무너뜨려야 해. 서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너뜨린다고? 민준아, 이 조직 뒤엔 엄청난 배후가 있어. 중국 마피아, 미얀마 군부, 심지어 한국 정치인들도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어. 2023년 강남 마약 사건 기억하지? 그 총책이 여기 숨어 있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남 마약 사건의 총책이 여기 있다고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우라는 사람이야. 지금은 프린스 그룹의 한국 담당 부사장이래. 여기 가끔 와. 저는 마음속으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건우와 프린스 그룹의 연결, 이건 엄청난 정보예요. 서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부탁인데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럼 살 수 있어. 나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저는 서준이의 팔을 잡았어요. 형, 기다려봐. 내가 방법을 찾을게. 우리 같이 나가자. 형은 피해자야, 가해자가 아니라고. 서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자? 나는 지난 3년 동안 수백 명한테 사기치라고 가르쳤어. 때론 고문하는 것도 지켜봤어.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말했어요. 형, 우리 한국인이잖아. 포기하지 말자. 서준이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만에 서준이를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이를 구하겠다고, 여기 있는 모든 한국인을 구하겠다고요. 방법은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한테서 들은 정보들, 시스템 구조, 경비 배치, 모든 걸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잖아요. 스타링크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고요. 스타링크 단말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킹할 수만 있다면 본부에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기회가 왔어요. 제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된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레지스트리를 건드려서 부팅이 안 되게 했죠. 경비를 불렀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경비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10분쯤 후에 기술팀 직원이 왔어요. 3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서버실에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비가 저를 데리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서버실은 3층 끝에 있었어요.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지문인식으로 열렸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문을 열자 시원한 냉방 바람이 느껴졌어요. 안에는 렉 서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십 대는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는 스타링크 단말기 5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CCTV가 3대 있었고 경비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제 컴퓨터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진단을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척하며 서버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레지스트리가 망가졌네요. 재설치해야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 시스템 전부 관리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혼자서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개발자 출신인데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팠어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서버 로그 좀 확인해 주세요. 저는 서버 앞으로 갔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로그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도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캄보디아 한 곳만 연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KK파크, 필리핀 마닐라, 라오스 비엔티안, 동남아시아 전역의 범죄 단지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서울에도 접속 지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강남구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계속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거래 내역, 송금 기록, 회원 명단.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VIP였어요. 열어봤더니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강남 마약 사건 총책 이건우와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로 번 돈을 이곳으로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프린스 그룹의 한국 네트워크를 제공했고요. 더 끔찍한 건 다음 타겟 명단이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명문대 출신 개발자 500명의 프로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이력서, SNS 계정,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작전 계획도 짜여 있었어요. 고수익 해외 취업, 원격 근무, 프리랜서,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제안. 정교한 미끼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파일을 본부에 전송해야 했습니다.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나가시죠. 저는 재빨리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항상 속옷에 숨겨 다니던 거였어요. 국정원에서 지급한 특수 USB로 겉보기엔 단추처럼 생겼지만 32GB 용량이었습니다. 직원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저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 20%, 50%. 직원이 돌아보려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80%. 직원이 다가왔어요. 뭐 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로그 확인 다 했어요. 특이사항 없네요. 95%. 완료. 저는 USB를 뽑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비가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공이었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USB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두 들어 있었어요. 이건우와의 거래 내역, 타겟 명단, 네트워크 구조도, 돈 세탁 기록.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본부에 전송하죠? 외부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를 해킹해야 했어요. 다음날 저는 서준이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형 도와줘. 스타링크 단말기에 접근할 방법이 필요해. 서준이가 미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건 관리자 전용 구역이라고, 들어가려면 마담 유의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USB를 보여줬어요. 여기 이 조직을 무너뜨릴 증거가 다 있어. 본부에 전송하기만 하면 돼. 서준이가 USB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마담 유가 프놈펜 시내에 나간다. 그때 내가 관리자 카드키로 문을 열어줄게. 10분밖에 시간 없을 거야. 저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형. 서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긴. 이거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마담 유가 출입문을 나서는 걸 봤어요. 서준이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작업 중이던 컴퓨터를 두고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카드키로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실은 조용했어요. 스타링크 단말기 앞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단말기에 연결했어요. 국정원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암호화를 풀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연결 성공. 저는 즉시 본부 긴급 연락망에 접속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위치 확인. 북위 11.33, 동경 104.55.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본부. 한국인 피해자 약 500명. 증거 파일 첨부. 긴급 구조 작전 요청.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업로드 중. 10%, 30%. 문 밖에서 서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빨리. 경비가 온다. 50%.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70%. 문고리가 돌아갔어요. 90%. 완료.
저는 노트북을 닫고 단말기에서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서버 렉 뒤로 숨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가 들어왔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서버 점검 중이에요. 경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한 바퀴 돌고 나갔어요. 서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서버 뒤에서 나왔어요. 성공했어, 형. 본부에 전송했어. 서준이가 저를 팠습니다. 그의 눈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정말 구조가 올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야. 우리 국정원이잖아. 다음날 아침 사이렌이 울렸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기상 시간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마담 유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원 즉시 1층 광장으로 집합. 3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교화실 직행이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무장 경비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숫자가 2배는 많았어요. 마담 유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엔 최 씨와 다른 관리자들이 서 있었어요. 서준이도 보였습니다. 마담 유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중대한 보안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서버실에 무단 침입해서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했다. 스타링크 단말기가 해킹당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마담 유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서버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스타링크 단말기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CCTV를 확인 못했어요. 사각지대가 없었던 거예요. 마담 유가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를 찾는 사람에게는 즉시 석방과 100만 달러를 준다. 숨기는 사람은 공범으로 간주해서 같이 처벌한다. 경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뒤쪽으로 물러섰어요. 사람들 틈에 숨으려고 했지만 광장이 너무 밝았습니다. 한 경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요. 3동 217호에 그 남자 봤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서준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형이 저를 팔았다고요? 경비들이 3동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혼란이 일었어요. 그 순간 서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금 뛰어. 지하 통로로 가. 서버룸 옆에 비상구가 있어. 저는 서준이를 팠어요. 그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층이었어요.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버룸을 찾아 달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서버룸 옆에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비상구였어요. 저는 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경비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USB 노트북 그리고 서준이가 준 카드키가 있었습니다. 언제 넣어준 거죠?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파이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끝에 철제 사다리가 보였어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밀어 올렸더니 햇빛이 들어왔어요. 밖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올라 주변을 살폈어요. 단지 뒤편 숲이었습니다. 담장까지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경비들이 비상구 문을 부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담장을 향해 달렸어요. 담장이 보였습니다. 4m 높이의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전기가 흐르는지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들이 나타났습니다. 5명이었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비 하나가 총을 겨눴습니다. 꼼짝마. 저는 손을 들었어요.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났습니다. 단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이곳은 포위되었다. 경비들이 당황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문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특수부대가 진입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왔어요. 정말로 왔어요. 경비 하나가 저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같이 죽자는 표정이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경비였어요. 헬리콥터에서 저격수가 쏜 거였습니다. 나머지 경비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헬리콥터 하나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특수요원들이 내렸어요. 검은색 전투복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요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인들이 500명 있어요. 요원이 답했습니다. 지금 구출 작전 진행 중입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 공조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걱정됐어요. 서준이요. 서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요원이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서준이라는 사람. 관리자 중 한 명이죠.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저를 도와줬어요. 제발 보호해주세요. 요원이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준이라는 관리자 찾아서 보호하라. 협조자다. 저는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단지는 아비규환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건물마다 진입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중에서 서준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광장 한쪽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특수부대원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받아 말했습니다. 서준아 들려? 나야 민준이. 잠시 후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정말로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형 덕분이야. 형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 고마워. 무전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할 거 없어 형. 이제 집에 가자. 한국으로. 헬리콥터가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푸놈펜 시내가 보였습니다. 요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몸 상태는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혼란스러웠어요. 끝난 건가요? 정말로 끝난 건가요? 푸놈펜 시내 임시작전본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작전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한국 국정원뿐만 아니라 미국 FBI, 영국 MI6, 캄보디아 경찰, 국제형사기구 인터폴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엔 각국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고생했다. 정말 잘했어. 저는 팀장님께 격려를 했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격식 차릴 때가 아니야. 우선 치료부터 받아. 의무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체중이 3kg 빠진 것과 손목에 멍든 것 말고는요. 치료를 받는 동안 팀장님이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자네가 보낸 데이터 덕분에 국제 공조작전을 즉각 실행할 수 있었어.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긴급 요청을 했고 미국과 영국도 동참했지. 2023년 강남 마약 사건에 이건우가 여기 있다는 정보가 결정적이었어. 저는 물었습니다. 구출된 사람은 몇 명인가요? 팀장님이 태블릿을 보여주셨어요. 현재까지 473명 구출. 전원 한국인이야. 부상자도 있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도 많아. 지금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473명이요. 거의 500명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계자 218명을 체포했어. 마담 유, 최 씨 그리고 이건우도 잡았어.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우를 잡았다고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탈출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어.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야. 이번 사건으로 강남 마약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게 됐어. 저는 물었습니다. 서준이는요? 제 친구요. 팀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준 씨는 복잡한 상황이야. 법적으로는 공범이거든. 3년 동안 관리자로 일했으니까. 하지만 자네 증언과 그가 자네를 도운 정황이 있으니 참작될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준이 형은 피해자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민준아.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어.
검찰과 협의 중이야. 최대한 선처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다음 날 저는 임시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체육관 같은 큰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473명의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의료진과 심리 상담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어떤 이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알아봤어요. 300명에게 메시지 보내던 작업실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원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구해줬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집에 갈 수 있나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곧 한국 정부 전세기가 올 거예요. 일주일 안에 모두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청년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을 만났어요. 50대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고수익 건설 일자리라고 해서 왔다가 1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20대 여성은 원격 근무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보고 왔다가 6개월 동안 로맨스 스캠을 강요당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낯선 남자들에게 사랑한다고 거짓말해야 했다고,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했어요. 40대 남성은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제안을 받고 왔다가 1년 반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중학교 입학식도 못 갔다며 울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프린스 그룹은 한국인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악용했던 거예요. 보호소 한쪽에서 서준이를 찾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경비는 느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앉았어요. 형. 서준이가 저를 팠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뭘 미안해해요. 형 덕분에 모두 살았어요. 서준이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살았다고? 나는 3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혔어. 때론 고문당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저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도 피해자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야. 나는 벌을 받아야 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이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 덕분에 마지막에라도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었어. 고마워, 민준아.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형, 한국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국정원에서도 참작해준다고 했어요. 서준이가 창밖을 팠습니다. 다시 시작. 그게 가능할까? 저는 대답했어요. 가능해요. 형은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저녁 작전 본부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각국 요원들이 모였어요. 화면에는 작전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FBI 요원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지부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조직원 218명 체포, 피해자 473명 구출, 범죄 수익 350억 원 압수. 영국 MI6 요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미얀마 KK파크, 필리핀, 라오스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국제 공조를 계속해야 합니다. 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강민준 요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내 연결고리를 추적 중입니다. 강남 마약 조직과의 연결을 확인했고 추가 체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인터폴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요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국제사회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국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 국정원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뉴스 봤어. 걱정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곧 집에 갈게요. 사흘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전세기 2대가 473명의 생존자들을 태우고 날아왔습니다. 저도 그중 한 대에 탔어요. 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기내가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청년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집에 오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에 왔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계단이 내려왔을 때 공항 활주로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껴안았어요. 울음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아저씨는 아내와 아들을 만났어요. 3년 만이었죠.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아저씨는 무릎 꿇고 울었어요. 20대 여성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따라하며 달려왔어요. 셋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대 남성은 아들을 만났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많이 컸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들을 구한 게 맞는 선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서준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경찰이 잠시 떨어져 있어줬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기 봐. 저는 서준이가 가리키는 쪽을 봤어요. 서준이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서준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준아. 우리 준아. 서준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도 다가와 아들의 등을 두드렸어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들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서준 씨, 죄송하지만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경찰차로 향했어요. 가기 전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로.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형, 금방 다시 만날 거예요. 공항 로비로 이동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원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작전 어떻게 성공시킨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팀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짧게라도 얘기해주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국정원 팀 전체, 국제공조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용기를 낸 피해자들 덕분입니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와준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저를 안내해 빠져나왔습니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게. 내일부터 후속 조치가 시작될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부모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저는 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어요. 집에 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위험한 부분은 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 봤다. 473명이나 구했다며? 자랑스럽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위험했을 텐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지난 20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납치당했을 때의 공포, 태자 단지에서의 절망, 서준이와의 재회, 그리고 탈출.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 대학 동창들의 격려, 그리고 생존자들의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한 메시지를 열었어요. 작업실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요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오늘 가족들 만났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제가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국정원 본부로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팀 전체가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요원 활약 덕분에 이번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 국정원의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진짜 대단해. 혼자 잠입해서 증거 확보하고 탈출하다니.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브리핑이었어요. 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지부는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KK파크는 아직 활동 중입니다. 국제 공조팀이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 내 연결고리도 수사 중입니다. 강남 마약 사건의 이건우를 체포했고 그의 진술로 추가 공범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어떻게 됐나요? 팀장님이 답했습니다. 검찰과 협의했어. 피해자이자 협조자로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 같아. 사회봉사와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의 후 저는 서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틀었어요. 형, 괜찮아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 태자 단지보다는 훨씬 나아. 저는 웃었어요. 좋은 소식 있어요. 기소유예 받을 것 같대요. 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심리치료 받고 사회봉사하면 돼요. 형은 피해자니까요. 서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준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저는 말했습니다. 형,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서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생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어요. 약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이었어요. 생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꿔요. 태자 단지로 다시 끌려가는 꿈이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 힘이 나요.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원님이 구해주셨어요. 이제 다시 디자이너로 일하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그들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여러 생존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원님, 다음 주에 제가 첫 출근해요. 응원해주세요. 요원님, 제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약혼녀가 1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요원님, 제 아들이 요원님 그림 그렸어요. 히어로래요. 저는 그들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살아남아서 다시 일어서서. 3개월이 흘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생존자 473명 전원이 인천공항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정부 주최 환영식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말이죠. 평소엔 입지 않는 옷이라 어색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473명의 국민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생존자들이 일어나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은 국가정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특히 강민준 요원의 용기와 희생을 기립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제게 훈장을 수여했어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각하. 하지만 이 영예는 제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싸운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원, 당신 덕분에 수백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갔을 때 서준이가 보였어요. 그는 3개월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기소유예를 받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해. 저는 웃었어요. 형도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 어때요? 서준이가 답했습니다. 좋아. 상담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다음 달부터 IT 기업에서 일하기로 했어. 새로 시작하는 거지. 저는 서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됐네요, 형. 형은 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대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요원님, 저 이번에 건설 회사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2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저 다시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악몽도 줄어들었고요. 40대 남성은 말했습니다. 아들이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같이 저녁 먹어요. 이런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정원 본부에서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KK파크를 급습했어요. 2200명을 체포했고 스타링크 단말기 30대를 압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국제 공조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필리핀과 라오스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 건가요?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아직도 수십 개의 범죄 단지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담당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팠어요.
민준이 너 이미 충분히 했어. 쉬어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만 해도 1,500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473명을 구했으니 1,000명이 넘게 남았어요. 팀장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팀으로 가자. 혼자 위험한 일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8년 전 졸업식 날 왔던 곳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억나?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형이랑 새벽까지 마시다가 택시도 못 잡고 걸어간 거.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거인 줄 알았지. 젊고 멍청했어. 저는 잔을 들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형. 서준이가 제 잔과 부딪혔습니다. 응, 다시 시작이야. 내 덕분에.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대학 시절 추억,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생존자 모임에서 봉사하려고 해. 나처럼 관리자였던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들도 피해자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형. 형이 하면 설득력 있을 거예요. 서준이가 저를 똑바로 팠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손을 저었어요. 형, 우리 친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8년 동안 못 봤으니까. 저는 서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미얀마 KK파크 후속 조사였어요. 이번엔 팀원 5명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위험한 곳에 가는 거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번엔 안전해요. 팀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일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거라.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출국장으로 가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생존자 몇 명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요원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또 많은 사람들 구해주세요. 저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긴장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미얀마 KK파크 자료였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도 구하겠다고요. 3시간 후 비행기가 양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미얀마의 뜨거운 햇살이 느껴졌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팀원들을 따라갔습니다. 현지 공조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온 강민준 요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지 요원이 답했습니다. 당신 소문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면서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팀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작전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양곤 시내가 지나갔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너랑 함께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니까요. 작전 본부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KK파크의 규모, 경비 배치, 피해자 수.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 목표는 KK파크에 남아있는 피해자 구출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태국인, 필리핀인, 심지어 아프리카 출신까지 있어요. 모두 구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언제 시작합니까?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틀 후. 준비 철저히 하자.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죠. 구조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민준아, 잘 도착했어? 저는 답했습니다. 네, 형. 걱정 마세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고마워. 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준 거. 저는 웃었어요. 형, 모두가 희망을 가질 자격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또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뒤에는 473명의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한 명이라도 더 구하자. 그렇게 저희 싸움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모음이었습니다.